그 아이는 내 친딸이 아니야.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밤, 재벌 그룹 대륙산업 회장 강만평은 현관문 앞에서 온몸이 얼어붙었다. 67의 노구를 지탱하며 그는 떨리는 눈으로 한 아이를 바라봤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 얼굴은 25년 전 놀이공원에서 사라진 딸 강민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눈꼬리의 각도, 작고 도톰한 입술, 턱선의 곡선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다. 회장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부 오지숙이 급하게 아이를 뒤로 감추며 말을 막았다. 45살의 그녀는 이 집에서 10년을 일해온 사람이었다. 성실하고 조용하며 한 번도 사생활을 드러낸 적 없는 모범적인 가정부. 그런 그녀가 오늘 비 내리는 저녁에 갑자기 한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다. 만평은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민지야, 너구나. 내가 돌아온 거구나. 목소리가 갈라졌다. 25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아니, 어쩌면 포기했던 순간일지도 몰랐다. 그는 이미 딸이 죽었을 거라고, 아니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체념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닮은 아이가 서 있었다. 지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회장님, 이 아이는 민지 아가씨가 아닙니다. 제 조카예요. 조카? 만평은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가정부의 치마를 꼭 움켜쥐고 있었다. 그 모습조차 어린 시절 민지와 똑같았다. 낯선 사람 앞에서 엄마 뒤에 숨던 그 버릇까지. 지숙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잠깐 아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입니다. 언니가 급한 일이 생겨서요. 하지만 만평의 머릿속은 이미 과거로 돌아가 있었다.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칼날처럼 되살아났다. 사라진 딸과 죽은 아내.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만평은 아내 이순애와 함께 5살짜리 딸 민지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다. 큰아들 윤석은 이미 고등학생이었고 둘째 딸 윤정은 중학생이었다. 막내 도연은 아직 2살배기였다. 그날은 민지만을 위한 특별한 날이었다. 아빠, 회전목마 타고 싶어요. 민지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깡충깡충 뛰며 그를 졸랐다. 만평은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다. 그때만 해도 그는 행복했다.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가족은 건강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단 10분. 회전목마에서 내린 후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 그 짧은 시간 동안 민지는 사라졌다. 인파 속에서 순식간에 만평과 순애는 미친 듯이 찾아 헤맸다. 놀이공원 전체를 뒤졌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방송국에까지 실종 전단지를 돌렸다.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다. 순애는 점점 무너져 갔다. 그녀는 밤마다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고 식사를 거부했으며 결국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딸을 잃은 지 3년 만의 일이었다. 만평은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그는 자책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딸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아내도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날 이후 만평은 매년 같은 날이 되면 놀이공원에 가서 전단지를 붙였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리고 지금 그 딸과 똑같은 얼굴을 한 아이가 나타났다. 만평은 현재로 돌아왔다. 그는 지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지숙 씨, 당신 언제부터 그 자장가를 알고 있었소? 지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난주 내가 서재에서 일하고 있을 때 당신이 부르던 자장가 말이요. 작은 별 하나 엄마 품에 안겨서 그 노래는 내 아내가 민지에게만 불러주던 노래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아내가 직접 만든 자장가였소. 지숙은 입술을 떨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만평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당신이 침구를 개는 방식, 복숭아를 멀리하는 습관, 비 오는 날이면 창문을 꼭 닫는 버릇, 그 모든 게 내 아내와 똑같소? 도대체 정체가 뭐요? 회장님, 말해보시오. 만평의 목소리는 간절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집안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또 그 망상을 시작하시는 겁니까? 큰아들 강윤석이었다. 계산. 윤석은 42의 나이답지 않게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대륙산업의 전무이사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을 책임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나이 들어 판단력이 흐려진 이후 그는 이미 회사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비를 맞으며 현관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짜증과 경멸이 가득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25년 전 일을 아직도 못 잊으신 겁니까? 윤서가, 이 아이를 봐. 민지랑 똑같아. 눈빛, 턱선, 모든 게. 그래서요? 윤석은 차갑게 웃었다. 그는 가정부와 아이를 힐끗 쳐다본 후 말했다. 세상에 닮은 사람 천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혹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매년 그 놀이공원에 가서 전단지 붙이시는 것도, 민지 누나 생일마다 케이크 준비하시는 것도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윤석아, 저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윤석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소나기는 강했다. 아버지, 회사 지분 정리는 언제 하실 겁니까? 제가 전무로 15년을 일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넘겨주셔야죠.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여자와 아이를 들여놓으시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거 아십니까? 만평은 아들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들이 이렇게 변한 것이. 어린 시절 윤석은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다. 하지만 민지가 사라진 후, 그리고 어머니가 죽은 후, 그는 점점 차갑게 변했다.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윤석은 비웃듯 말했다. 아버지, 저 가정부가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민지 누나와 닮은 아이를 데려와서 아버지 마음을 흔들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재산을 뜯어내려는 거죠. 뻔합니다. 그럴 리 없어. 지숙 씨는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어. 10년이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죠. 윤석은 가정부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 지금 당장 그 아이 데리고 나가시오. 안 그러면 경찰 부르겠소. 지숙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아이를 더욱 꽉 감싸고 있었다. 만평은 아들을 밀쳐냈다. 윤서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관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아버지, 제 말 안 들으시면 저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해서 아버지 경영 능력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요즘 판단력이 흐려지셨다고 보고서 올리면 금방 회의만 통과됩니다. 뭐? 만평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하지만 윤석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는 진심이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오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둘째 딸 강윤정이 나타났다. 38살의 여성으로 겉보기엔 온화하고 교양 있어 보였다. 그녀는 미술관을 운영하며 사교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얼굴은 따로 있었다. 그녀는 우산을 접으며 다가와 웃었다. 아버지, 오빠 말도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녀는 가정부와 아이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지숙 씨, 오해 풀기 쉬워요. 유전자 검사 한번 하면 되잖아요. 진짜 민지 언니면 당연히 환영하고 아니면 그땐 경찰 불러서 처리하면 되고요. 만평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윤정이 말이 맞아. 검사를 하자. 그럼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하지만 윤정의 눈빛 속에는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최근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수정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유언장 내용 중 일부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가 또 정신이 나갔군. 민지 언니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약해지신단 말이야. 좋아. 이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자. 저 가정부든 아이든 다 내쫓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유언장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해. 윤정은 다시 한번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아는 병원에 연락해 볼게요. 내일 바로 검사 예약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모두 들어가서 쉬세요. 비도 많이 오잖아요. 만평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윤정은 이해해 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딸이 이미 병원 측에 뇌물을 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검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 윤석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일단 물러섰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다. 내일까지만 기다려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면 즉시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윤정도 따라 들어갔다. 현관에는 만평과 지숙, 그리고 아이만 남았다. 만평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여전히 겁먹은 표정이었다. 아가야, 무서워하지 마.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울고 계세요? 만평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아니야, 할아버지는 그냥 비가 와서 그래.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다. 그 눈물이 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그때
집 뒤편에서 누군가 달려왔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막내 아들 강도연이었다. 빛. 도연은 32의 나이로 형과 누나와는 달리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인생을 바치고 있었다. 가족들은 그를 한심하게 여겼지만 만평은 막내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했다. 도연은 숨을 헐떡이며 아버지에게 다가왔다. 아버지, 형한테 전화 받았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만평은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도연은 차분히 듣더니 지숙과 아이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지숙 씨, 힘드셨죠?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이도 젖었으니까 씻겨야죠. 지숙은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말했다. 도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만평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역시 도연이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그날 밤 도연은 아버지 서재로 찾아왔다. 만평은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도연은 조용히 문을 닫고 말했다. 아버지, 진짜 민지 누나일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도연아, 나는 믿고 싶어. 믿고 싶단 말이야. 도연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버지, 저도 믿고 싶어요. 아버지가 평생 죄책감 때문에 살아오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아버지가 밤마다 민지 누나 사진 보면서 우시는 거, 엄마 제사 지낼 때마다 무너지시는 거, 저는 아버지가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만평은 눈물을 닦았다. 고맙다, 도연아. 아버지, 제가 내일 병원 같이 갈게요.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윤석이랑 윤정이는? 형이랑 누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형과 누나가 재산 때문에 눈이 멀었다는 것을. 그들은 아버지의 고통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가족이야. 진심이야. 도연은 아버지를 안아주었다. 만평은 아들의 품에서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진실. 다음 날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가 진행됐다. 만평은 떨리는 마음으로 체열을 했고 아이도 검사를 받았다. 윤정이 예약한 병원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었다. 검사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그 3일 동안 만평은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는 밤마다 서재에서 민지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봤다. 5살 생일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가족여행 사진 모든 순간이 그리웠다. 민지야, 너 정말 돌아온 거니? 그는 사진 속 딸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윤석과 윤정은 그 사이에 바쁘게 움직였다. 윤석은 이사회 멤버들을 만나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윤정은 병원 측과 비밀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도연이 이미 다른 독립적인 검사 기관에 추가 검사를 의뢰한 상태였다. 조작은 불가능했다.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검사 결과가 나왔다. 만평은 도연과 함께 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결과 확인하시겠습니까? 만평은 손이 떨렸다. 그는 봉투를 열지 못하고 도연에게 건넸다.
내가 확인해줘. 도연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서류를 읽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아버지, 뭐라고 나왔니? 일치율 99.99%입니다. 순간 만평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서려다 비틀거렸다. 도연이 재빨리 아버지를 부축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99.99%? 그럼 정말. 만평은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서류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아이와 자신의 DNA가 직계 혈족 관계임을.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검사 결과상 이 아이는 회장님의 직계 혈족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한 단계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이요? 즉, 이 아이는 회장님의 딸이 아니라 손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평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손녀? 그게 무슨... 도연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아이는 만평의 손녀였다. 그럼 민지 누나가 아이를 낳았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만평은 무릎이 풀렸다. 도연이 재빨리 아버지를 의자에 앉혔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민지 누나가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만평은 혼란스러웠다. 만약 민지가 살아있다면 왜 돌아오지 않은 것일까? 왜 이 아이만 보낸 것일까? 그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숙을 불렀다. 지숙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한 듯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만평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숙 씨, 이제 말해야 할 때요. 이 아이는 누구요? 정말 당신 조카요? 아니면... 지숙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이 아이는 제 조카가 아닙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20년 전 어떤 여자가 이 아이를 제게 맡기고 사라졌습니다. 만평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20년 전 어떤 여자? 젊은 여자였습니다. 25쯤 돼 보였어요. 그 여자는 피투성이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있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제 품에 안기더니 말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절대 찾지 마세요. 제 가족이 알면 아이가 위험해집니다. 만평은 온몸이 떨렸다. 그 여자가 민지였소?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지 아가씨를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 댁에 일하러 온 후 사진을 봤을 때 놀랐습니다. 그 여자와 민지 아가씨가 너무 닮았거든요. 도연이 끼어들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존재를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제 가족에게는. 저는 그 말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회장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만평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럼 민지는?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소? 모릅니다. 그 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때 윤석과 윤정이 서재로 들어왔다.
그들은 이미 검사 결과를 전해 들은 상태였다. 윤석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평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윤정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민지 언니가 살아있다면 찾아야죠. 경찰에 신고하고 사람 고용해서라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은 냉소를 터뜨렸다. 찾아서 뭐하게?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한 사람을.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 돈 때문이겠지. 재산 상속받으려고 아이만 보낸 거라고. 윤서가 그게 무슨 말이냐? 만평은 화를 냈다. 하지만 윤석은 물러서지 않았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도연이 나섰다. 형,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민지 누나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왜 아이만 보냈는지, 그건 누나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추측할 문제가 아니에요. 넌 닥쳐. 윤석은 동생을 노려봤다.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형, 누나,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몰라요? 지금 중요한 건 민지 누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거고요. 진실? 윤정이 비웃었다. 무슨 진실? 이미 다 드러났잖아. 저 가정부가 20년 동안 아이를 키워왔고, 이제 와서 우리 집에 나타난 거야. 분명 돈 때문이야.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지숙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묵묵히 일해온 사람이에요. 만약 돈이 목적이었다면 진작 나타났겠죠. 말다툼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만평은 결심했다. 모두 조용히 해. 만평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나는 민지를 찾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그 아이, 내 손녀를 보호할 거야.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윤석은 이를 갈았다. 아버지,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내가 할 일이야. 만평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윤서가 너 이사회 소집하겠다고 했지? 좋아, 해봐.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하다는 걸 보여줄 테니까. 윤석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재를 나갔다. 윤정도 따라 나갔다. 남은 건 만평과 도현 그리고 지숙과 아이뿐이었다. 그날 밤 윤석과 윤정은 비밀리에 만났다. 장소는 윤정의 미술관 지하 사무실이었다. 윤석은 술을 마시며 욕설을 퍼부었다. 젠장, 이게 뭐야? 손녀라니. 그럼 민지가 진짜 살아있다는 거잖아. 윤정은 차분하게 말했다. 오빠, 진정해요. 아직 민지 언니가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아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도 문제야. 만약 민지가 나타나면 상속 순위가 완전히 바뀐다고. 우리가 받을 몫이 줄어들어. 윤정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럼 민지 언니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면 되죠. 뭐? 오빠, 20년 동안 민지 언니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분명 이유가 있어요. 아마 숨어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윤정은 말을 멈췄다. 하지만 윤석은 그 의미를 알아챘다. 설마 너 지금. 오빠,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죠.
윤정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독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도연이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것을. 도연은 미술관 밖에서 녹음기를 켰다. 그는 형과 누나의 음모를 모두 기록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나는 아버지를 지켜야 해. 그리고 민지 누나를.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날 도연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리고 25년 전 놀이공원 실종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당시 CCTV 기록, 목격자 진술, 경찰 보고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실종 당일 놀이공원에는 강만평의 가족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 당시 16살이었던 윤석도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민지가 사라지기 직전 민지와 함께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 도연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설마 형이? 그는 더 깊이 조사했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실종 사건 직후 윤석의 통장에 거액의 돈이 입금됐다는 기록. 출처는 불명이었다. 도연은 탐정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의미죠? 탐정은 신중하게 말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누군가 윤석 씨에게 돈을 준 것 같습니다. 민지 양을 인계한 대가로. 인계? 네. 즉, 민지 양이 유괴된 게 아니라 거래된 겁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만평은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다. 윤석이가 내 딸을 팔았다는 거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만평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당장 윤석을 불러와. 곧이어 윤석이 서재로 불려왔다. 만평은 서류를 그의 얼굴에 던졌다. 이게 뭐냐? 윤석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버지, 이건 말해봐. 내가 민지를 팔았냐? 아닙니다. 저는 그냥 뭐? 윤석은 입술을 떨었다. 그리고 마침내 무너졌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놀이공원에서 어떤 남자가 접근했어요. 돈을 주면서 민지를 잠깐만 데려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민지한테 저 아저씨랑 잠깐 가봐라고 말했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만평은 아들의 멱살을 잡았다. 16살짜리가 그게 장난인 줄 알았다고. 돈을 받아놓고.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나중에 민지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났어요. 그래서 숨겼습니다. 말하면 저도 끝장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평은 아들을 밀쳐냈다. 윤석은 바닥에 쓰러졌다. 내 때문에 내 딸이 사라졌어. 내 때문에 내 아내가 죽었어. 만평은 울부짖었다. 25년 동안 품어온 죄책감, 그리고 이제야 밝혀진 진실. 그 모든 게 아들의 탐욕 때문이었다. 도연은 형을 노려봤다. 형이 그랬어? 그럼 25년 동안 아버지가 고통받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윤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만평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나가. 내 앞에서 사라져.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윤석은 울며 빌었다. 아버지, 제발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만평은 돌아서 버렸다. 윤석은 결국 서재를 나갔다. 남은 것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뒤늦은 진실뿐이었다. 그로부터 이틀 후 기적이 일어났다. 경찰이 25년 전 유괴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당시 민지를 데려간 남자의 신원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 남자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여자를 찾아냈다. 그 여자는 바로 강민지였다. 만평은 도연과 함께 그 마을로 달려갔다. 차에서 내렸을 때 그는 멀리서 한 여자를 봤다. 30살의 여자. 하지만 얼굴은 수척하고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야. 만평은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다. 민지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다. 아버지. 그 순간 만평은 무너졌다. 그는 달려가 딸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민지도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저는 됐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도연도 눈물을 흘리며 지켜봤다. 나중에 민지는 모든 것을 털어놨다. 그녀는 25년 전 유괴된 후 인신매매 조직에 팔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시간을 보냈다. 18살 때 조직에서 탈출했지만 임신한 상태였다. 그녀는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지숙에게 맡긴 후 숨어 살았다. 아버지, 저는 집에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제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를 다시 찾을까봐 두려웠어요. 만평은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민지야,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잘못은 다 아빠한테 있어.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한 게 잘못이야. 아빠, 이제 집으로 가자. 너와 내 딸이 함께.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민지는 자신의 딸을 만났다. 아이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곧 엄마의 품에 안겼다. 엄마. 그래, 엄마야.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모녀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꼭 안았다. 만평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윤정도 결국 잘못을 인정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민지에게 사과했다. 언니, 미안해요. 저는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민지는 동생을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윤석은 집을 떠났다. 그는 자신의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기로 했다. 만평은 그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만평은 민지와 손녀 그리고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제 진짜 가족으로.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만평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이제 안 우세요? 만평은 웃었다. 응, 이제 안 울어. 할아버지는 이제 행복해. 그리고 그는 작게 속삭였다. 민지야, 내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럴 거예요, 아빠. 식사가 끝난 후 만평은 혼자 서재로 갔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25년의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여보, 우리 딸 찾았어. 그리고 손녀도 있어. 당신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사진 속 아내는 미소 짓고 있었다. 만평은 그 미소를 보며 평온함을 느꼈다. 그때 도연이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들어와. 도연은 아버지 곁에 앉았다. 아버지, 정말 잘 됐어요. 민지 누나를 찾아서. 그래, 내 덕분이야, 도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평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모르겠다. 하지만 용서는 아직 못하겠구나. 시간이 필요해. 그래도 언젠가는 용서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니까요. 만평은 쓰게 웃었다. 넌 참 착하구나. 어쩌면 이렇게 착할까? 아버지한테 배웠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만평은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민지는 자신의 옛 방에 들어갔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인형, 책, 침대, 아버지가 25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둔 것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아빠 고마워요. 저를 잊지 않아줘서. 그녀는 딸을 불렀다. 아이가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여기가 엄마 방이에요? 응, 엄마가 어렸을 때 살던 방이야. 예뻐요. 그치? 넌 이제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아이는 기뻐하며 방 안을 돌아다녔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집에 돌아온 거구나. 그날 밤 만평은 일기를 썼다. 그는 25년 동안 매일 일기를 썼다. 딸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일기를 썼다. 민지야, 오늘 너를 다시 만났다.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돌아와서 정말 기쁘다. 아빠는 이제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여보, 이제 당신한테 갈 수 있을 것 같아. 떳떳하게. 하지만 그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딸과 손녀를 지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는 것.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다시 식탁에 모였다. 만평은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고통받았어. 하지만 이제 그 고통을 끝낼 때야.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거야. 진심으로. 민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네, 아빠.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윤정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는 너무 어리석었어요. 만평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돈은 우리를 시험했어. 하지만 진심은 결국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었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알았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민지는 딸을 안으며 말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응, 엄마. 만평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25년의 고통이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여보, 봤어요? 우리 딸이 돌아왔어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하늘에서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만평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그 순간 그는 진정으로 행복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강만평은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경영권을 민지와 도연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했다. 윤정은 작은 지분만 받았고 윤석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만평은 윤석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언젠가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윤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평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충분히 용서했다. 이제 남은 건 윤석 자신의 몫이었다. 민지는 회사를 훌륭하게 경영했다. 그녀는 25년의 고통을 딛고 일어섰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업을 더욱 키워나갔다. 도연은 여전히 사회복지 일을 했지만 회사 이사로서도 활동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회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손녀는 학교에 다니며 밝게 자랐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삼촌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 만평은 70살이 되던 해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다. 여보, 이제 당신한테 갑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만평을 추모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지는 아버지의 관 앞에서 말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끝까지 찾아줘서. 도연도 말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잘 지킬게요.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다시 한번 모였다. 그들은 만평의 유언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는 평생 돈을 쫓으며 살았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다. 가족이었고 사랑이었다. 너희들이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지야, 너는 강한 아이야. 고통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도연아, 넌 진정한 사람이야.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잃지 마. 윤정아, 너도 이제 깨달았을 거야. 욕심은 우리를 망치지만 진심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 윤석아, 너에게는 미안함과 동시에 기대를 걸고 싶다. 내가 언젠가 진정으로 변하길 바란다. 그리고 나의 손녀에게 넌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밝고 건강하게 자라다오. 마지막으로 내 아내에게 여보, 이제 만나러 갑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사랑하는 가족들아,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아버지, 강만평. 편지를 읽은 후 모두가 울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 그리고 다짐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진심으로 살아가겠다고. 민지는 손녀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는 위대한 분이셨어. 끝까지 가족을 사랑하신 분. 응, 엄마. 우리도 그렇게 살자. 서로 사랑하며. 응.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그들은 이제 알았다. 돈은 진심을 시험한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하늘에서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마치 만평과 순애가 함께 가족을 지켜보는 것처럼. 끝.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지났다. 하지만 강씨 가족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들은 탐욕을 이겨낸 가족으로, 진심을 되찾은 사람들로 기억됐다. 민지는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돈에 휘둘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연은 여전히 사회복지 일을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그는 형이 저지른 잘못을 대신 갚아나갔다. 윤석은 10년 후 가족에게 돌아왔다. 그는 진심으로 뉘우쳤고 가족들은 그를 용서했다. 비록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됐다. 윤정은 미술관을 더욱 키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욕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는 가난한 예술가들을 지원하며 사회에 기여했다. 손녀는 대학에 진학했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돈은 진심을 시험한다.